쿵 하고 무릎이 바닥에 처박히는 둔탁한 파여름이 메마른 늦가을의 정적을 단번에 찢어 발겼다. 흙먼지가 푸석하게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한때 서슬퍼런 도끼와 오만함으로 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던 여인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마치 사형장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아니면 천지신명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짐승처럼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거친 흙바닥에 이마를 지시겼다. 갓쓴 선비의 그림자가 그녀의 굽은 등 위로 검게 드리워졌지만 여인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비단 도포자락이 스치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들릴 법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선비의 눈동자는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12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그 긴 세월을 벼르고 별로 돌아온 고향 집 대문 앞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예상했던 독설이나 냉대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계모의 처절한 굴복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선비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 탓에 낮게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와 같았으나 바닥에 엎드린 여인은 그저 마른 땅을 손톱으로 긁으며 흐느낄 뿐이었다. 선비, 김형우는 가끈을 꽉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깨비 장난에 홀린 것인가 싶어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억 속에 위풍당당하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곳곳이 허물어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폐가와 다름없는 몰골이 그의 시야를 찔러왔다. 담장은 반쯤 무너져 내려앉았고 사랑채의 문짝은 떨어져 나가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마당 구석에는 주인을 잃은 빗자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뒹굴고 있었다.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저 늙고 초라한 여인뿐이었다. 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차갑고 매캐했으며 썩어가는 낙엽 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것은 분명 현실이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금이 환영했으나 그를 맞이하는 것은 환호성도 가문의 영광도 아닌 멸망해버린 집안의 자네와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린 계모의 뒷모습뿐이었다. 도대체 지난 12년 동안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어머니, 고개를 드시오. 내 얼굴을 보란 말입니다. 형우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윤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더욱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머리칼은 설이 맞은 억새처럼 하얗게 센 지 오래였고 소매 끝이 다 해진 삼배 저고리는 앙상한 뼈마디를 겨우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형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윤씨는 언제나 빳빳하게 풀먹인 비단 치마를 입고 날카로운 눈매로 하인들을 호령하던 서슬퍼런 여장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전처 소생인 형우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밥상머리에서조차 냉기를 뿜어내던 그 독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노파는 누구란 말인가? 형우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뒷걸음질 치고 싶었으나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윤씨의 거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도련님, 아니 나리, 죽여주십시오. 이 늙은 년을 죽여주십시오. 갈라진 목소리로 뱉어내는 그녀의 말은 사죄라기보다는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다. 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왔는데 상대가 이미 스스로 목을 내놓고 있으니 칼을 휘두를 곳이 없어진 무사의 심정이 이와 같을까. 형우는 억지로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바닥에 밟히는 기왓장 조각들이 으드득 소리를 냈다. 그는 12년 전 쫓겨나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이었다.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씨는 형우를 불러 앉혀놓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이 집안에 내 몫은 없다. 쌀 한 톨도 아까우니 당장 나가거라. 그때 윤씨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경멸에 차 있었고 형우는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며 보찜 하나만 달랑 맨 채 대문 밖으로 내쳐졌다. 대문이 닫히는 쾅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던 그 밤, 형우는 눈물 대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했었다.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와서 저 여인의 오만함을 짓밟고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겠노라고. 그 집념 하나가 그를 한양의 낯설고 험한 바닥에서 버티게 했고
밤을 새워 책을 읽게 했으며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까지 머리에 꽂게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복수의 대상은 이미 세상 풍파에 찢겨나간 허수아비가 되어 있었다. 죽여달라?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당신을 죽이러 온 줄 아시오? 형우가 냉소 섞인 어조로 묻자 윤 씨는 여전히 땅에 머리를 박은 채 몸을 떨었다. 살아 돌아오셨군요. 살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천지신명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형우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아서 다행이라니. 이것이 가식인가 아니면 노망이 든 것인가. 형우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윤 씨의 어깨를 덥석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날 보라고 했소. 윤 씨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강제로 들어 올려진 그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형우는 숨을 멈췄다. 쭈글쭈글한 주름골마다 때가 끼어 있었고 눈은 백태가 끼어 흐릿했으며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곳에는 형우가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는 어미의 눈빛처럼 윤 씨는 흐릿한 눈으로 형우의 얼굴을 더듬고 있었다. 이 꼴이 대체 뭡니까? 그 많던 전답은 다 어디 가고 하인들은 다 어디 갔소?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혼자 다 차지하겠다고 나를 내쫓더니 기어이 노름이라도 하여 다 날려먹은 겁니까? 형우는 짐짓 모진 말을 쏟아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저 여인이 악인이어야만, 탐욕스러운 마녀여야만 자신의 지난 12년 고생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씨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하여 집안을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녀의 힘없는 대답은 형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악을 쓰며 대들었다면,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느냐고 소리쳤다면 마음껏 호통이라도 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형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모든 죄를 뒤집어쓸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처럼 행동했다. 바람이 맡은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낡은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했다. 그 소리가 마치 망해버린 집안의 곡소리처럼 들려 형우는 소름이 돋았다. 형우는 잡고 있던 윤 씨의 어깨를 탁 놓았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흙투성이가 된 치마폭을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녀는 멍하니 형우의 가슴팍에 수놓인 흉배만을 바라보았다. 입신양명하셨군요. 주인 어른께서 저승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녀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형우의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도대체 무엇인가? 이 위화감은 무엇인가? 형우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힌 기분이었다. 그는 마당을 서성거렸다. 잡초무성한 마당 한가운데에는 콩을 고르던 채반이 엎어져 있었고 썩은 콩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것이 이 집안의 현재 식사란 말인가? 과거 기름진 쌀밥과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던 곳에서 이제는 짐승이나 먹을 법한 썩은 콩을 고르고 있었단 말인가? 형우의 시선이 다시 윤 씨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손톱은 밭일을 하느라 깨지고 흙이 박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일어나시오.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형우는 차갑게 명령했다. 윤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다. 형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하려다 멈칫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돕는단 말인가?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등을 돌려 먼저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마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방 안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이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반다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에 형우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한양에서 호의호식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을 먹으며 공부할 때 계모는 이 폐가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그 많던 재산은 다 어디로 갔는가? 윤 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에 들어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녀는 감히 아랫목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문지방 근처 찬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말해보시오. 12년 전 나를 쫓아낼 때는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굴더니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소. 형우가 다그쳤다. 윤 씨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응시했다. 그저 흉년이 들고 제가 어리석어 살림을 잘못하여. 뻔한 거짓말이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천석군 집안이 10년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몰락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윤 씨는 셈이 빠르고 이제의 밝은 여자가 아니었던가. 형우는 직감했다. 이 몰락 뒤에는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그리고 그 비밀은 12년 전 눈보라치던 밤 자신이 쫓겨나던 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형우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다. 그는 오늘 밤 이 기이한 침묵과 굴종의 껍질을 벗겨내고야 말 것이다. 형우는 방안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반다지 위에 올려진 작은 호롱불에 시선이 멈췄다. 기름이 다 말라 심지만 남은 호롱불 옆에는 붓과 먹 그리고 낡은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를 모르는 줄 알았던 계모가 장부를 쓴다? 형우가 장부 쪽으로 손을 뻗자 윤 씨가 기겁하며 몸을 날려 장부를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보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그녀가 큰 소리를 냈다.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에 형우는 오히려 더욱 의심이 깊어졌다. 단순한 가계부라면 저렇게까지 숨길 이유가 없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목숨을 내놓으라 할 때는 잠자코 있던 여자가 종이 뭉치 하나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형우는 윤 씨의 손목을 낚아채고 그녀를 밀쳐냈다. 힘없는 노파는 맥없이 뒤로 나동그라졌고 형우의 손에는 낡은 장부가 쥐어졌다. 보지 마라. 제발 보지 마라 형우야. 윤 씨가 처음으로 형우의 이름을 불렀다. 그 절규에 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12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 속에는 형우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형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장을 넘겼다. 손끝에 닿은 장부의 거친 질감이 마치 12년 전 그날 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의 감촉처럼 형우의 전신을 휘감았다. 낡은 종이 뭉치에서 풍겨나오는 묵은 먼지 냄새는 순식간에 그의 의식을 현재의 허물어진 폐가에서 과거에 화려했으나 지옥 같았던 기와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눈을 뜨고도 꾸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서린 선명한 악몽. 형우의 시야가 몽롱해지며 눈앞에 엎드린 늙은 윤 씨의 모습이 흐릿해지고 대신 서슬퍼런 젊은 날의 계모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복을 입은 형우가 망연자실하게 마당에 서 있을 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매정한 얼굴로 안방문을 걸어 잠갔었다. 그때 닫힌 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형우가 누려야 할 온기와 안식처로 향하는 마지막 통로가 차단되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표변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형우를 피했고 따뜻한 밥상은커녕 식은 밥 한 덩이조차 구걸하듯 받아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내 대장부가 글을 읽는데 방이 따뜻하면 졸음밖에 더 오겠느냐. 냉골에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머리에 들어오는 법이다. 윤 씨는 한겨울 혹한에도 형우의 사랑채 방아궁이에 불을 넣지 못하게 했다.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밤. 어린 형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도 덜덜 떨리는 턱을 주체할 수 없었다. 벼루에 담긴 먹물이 얼어붙어 붓이 나가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먹을 녹여야 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터져나와도 윤 씨는 약 한 첩 지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침 문안 인사 때 퉁퉁 부은 손을 보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손이 그 모양이니 글씨인들 제대로 쓰겠느냐. 구구구구. 내 아비의 반만 닮았어도 그리 미련하지는 않았을 것을. 그녀의 말은 채찍보다 아팠고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배고픔은 추위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윤 씨는 하루 두 끼, 그것도 잡곡이 섞인 거친 밥과 소금에 절인 무조각 몇 개만을 내어주었다. 한창 자라날 나이의 형우에게 그건 간식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밤마다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 우물물을 퍼마시며 허기를 달래던 날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형우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부엌에 몰래 들어가 누룽지 한 조각을 훔쳐먹다 들킨 적이 있었다. 윤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하인들을 시켜 형우의 종아리를 걷어올리게 했다. 양반집 자제가 도둑질이라니 내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그녀가 직접 회초리를 들고 내려칠 때마다 형우의 다리에는
검붉은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피멍이 들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은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경멸이었다. 마치 더러운 짐승을 훈육하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매질이 끝난 후 윤 씨는 형우를 마당에 꿇어앉혀 놓고 말했다. 오늘 저녁은 없다. 내 놈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울 쌀은 이 집에 없으니 그리 알아라. 형우는 그날 밤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다. 언젠가 힘을 길러 이 굴욕을 갚아주겠노라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다. 이것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음을. 진정한 절망은 그해 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날 밤에 찾아왔다. 기억 속의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다. 눈에 반사된 달빛이 창백하게 세상을 비추던 시각. 윤 씨가 갑작스레 형우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꽤 두툼한 진보다리 하나를 형우의 앞에 툭 던졌다. 나가거라. 짧고 간결한 한마디였다. 형우는 잠결에 일어나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엄동설 안에 한밤중에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귀가 먹었느냐?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내 놈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윤 씨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형우는 다급하게 매달렸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글을 읽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마십시오. 갈 곳도 없는 저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형우는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딘가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 대문 밖으로 나가면 얼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씨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사내 놈이 비굴하게 매달리기는. 네, 아비가 남긴 재산은 다 내 것이다. 너 같은 군 식구 하나 먹여 살릴 여유 따위는 없다. 윤 씨는 하인들을 불러 형우를 끌어내라 명했다. 건장한 사내들의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형우는 눈밭에 얼굴을 파묻었다. 차가운 눈이 볼에 닿아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과 섞였다. 대문이 닫히기 직전 윤 씨가 문틈으로 무언가를 휙 던졌다. 그것은 주먹만 한 밥덩이 하나였다.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보리밥 뭉치. 이것이 내 마지막 적선이다. 살아서 국어를 하든 죽어서 귀신이 되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트렸다. 형우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정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손톱이 깨지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던 형우는 결국 지쳐 쓰러졌다. 몸이 점점 굳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어 윤 씨의 독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죽음의 문턱에서 형우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분노였다. 이대로 죽으면 저 여자가 웃을 것이다. 저 악마 같은 계모가 내 시체를 보며 조소를 날릴 것이다. 그 생각에 미치자 식어가던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듯했다. 형우는 떨리는 손으로 윤 씨가 던져준 밥덩이를 집어들었다. 돌처럼 딱딱한 밥덩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치욕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생명을 잊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형우는 이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언 밥알을 씹었다. 입안에서 얼음이 서걱거렸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한 입 두 입 삼킬 때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한흔이었다. 그는 그 밥덩이를 복수의 씨앗이라 불렀다.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 보란듯이 성공하여 네 앞에 다시 서리라.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이 차가운 눈밭을 기게 만들리라. 눈보라를 뚫고 걷고 또 걸었다.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썹에 고드름이 맺혔지만 형우는 멈추지 않았다. 한양으로 가는 길. 그는 수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다. 주막의 헛간에서 잠을 청하다 쫓겨나기도 했고 시장통에서 떨어진 배추잎을 주워 먹으며 연명하기도 했다. 글을 읽을 때는 윤 씨가 던져준 그 차가운 밥덩이의 감촉을 떠올리며 졸음을 쫓았다. 과거 시험장에서 붓을 들었을 때도 그의 눈앞에는 시험지가 아니라 눈 덮인 고향집 대문이 아른거렸다. 장원급제라는 방이 붙었을 때 동기들은 환호했지만 형우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야 비로소 그날의 빚을 받으러 갈 수 있게 되었다. 금이 환영하는 길, 말발굽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뛰었다. 1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경멸 어린 눈빛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그는 달려왔다. 그런데 그 끝에 있는 것이 고작 이런 다 쓰러져가는 폐가와 죄인처럼 엎드린 노파라니. 으드득.
형우의 손에 들린 장부가 구겨지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지금도 입안에 차가운 보리밥 알갱이가 굴러다니는 듯한 비릿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늙은 윤 씨를 노려보았다. 방 안의 퀴퀴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12년 전 그토록 당당하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던 여장부는 어디 가고 다 썩은 집당 같은 노파만이 웅크리고 있는가. 형우의 가슴 속에서 허탈함과 분노가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이렇게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가 겪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미 그녀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듯했다. 기억하십니까? 형우가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의 그것처럼 서늘했다. 12년 전 그날 밤, 눈보라치던 그 밤에 어머니께서 제게 던져주신 그 돌덩이 같던 주먹밥 말입니다. 윤 씨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어찌 잊겠습니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답에 형우는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잊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그 밥덩이를 씹어 삼키며 12년을 버텼습니다. 뱃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 차가움이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 감사라도 드려야 할까요? 비꼬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울분이 가득했다. 형우는 쥐고 있던 장부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이따위 장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 안에 무슨 변명거리를 적어놓았든 그날 밤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신의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형우가 소리쳤다.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 윤 씨가 고개를 들고 네가 못나서 쫓겨난 것을 왜 내 탓을 하느냐 라고 독설을 퍼붓기를. 차라리 내가 그때 너를 죽였어야 했다라고 악담을 하기를. 그래야 마음 놓고 그녀를 징치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윤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떨리는 손으로 주워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젖은 눈으로 형우를 올려다보았다. 맞습니다. 다 제 죄입니다. 날이 부디 이 늙은이의 목을 치시고 이 장부만은 읽어주십시오. 그녀의 애원은 형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목숨보다 장부를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 자신의 안위보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저 필사적인 몸짓, 도대체 저 종이 뭉치가 뭐길래. 형우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노파는 분명 자신이 증오하던 계모 윤 씨였지만 그녀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었다. 악독한 계모가 가문을 몰락시키고 폐가에 살면서 전처 자식이 돌아오자 죽여달라고 빈다? 그리고 목숨보다 장부를 더 챙긴다? 형우의 이성적인 머리가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있다. 내가 모르는 거대한 무언가가. 12년 전에 그 차가운 밥덩이 뒤에 숨겨진 내가 보지 못한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윤 씨가 품에 안은 장부를 다시 응시했다. 겉표지는 낡아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일지도 몰랐다. 좋습니다. 형우가 차갑게 내뱉었다.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혹은 그토록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장부. 내 낱낱이 읽어보리다. 허나 명심하시오. 만약 그 안에 터무니없는 거짓부렁이나 변명이 적혀 있다면 내 관직을 걸고서라도 당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내릴 것입니다. 형우는 윤 씨의 품에서 다시 장부를 빼앗아 들었다. 윤 씨는 저항하지 않고 힘없이 손을 놓았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형우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자리에 앉았다. 방 안에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장을 넘겼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형우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을해년 동월 25세 큰댁 서방님께 급히 전할 돈 300냥. 날짜를 본 형우의 눈이 커졌다. 을해년 동월 25세, 그날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이자 형우가 쫓겨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다. 그리고 큰댁 서방님은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한 먼 친척 어른이 아니던가? 형우의 손끝이 다시금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장부를 넘기는 형우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먹물이 튀어번진 자국은
마치 그 글을 쓸 당시 윤 씨의 심장이 얼마나 쇳소리를 내며 요동쳤는지를 대변하는 듯 했다. 병자년 춘3월, 형조판서 대감댁, 금 300냥, 정축년 동짓달, 의금부 도사댁, 쌀 50석. 단순히 가세가 기울어 생긴 빚장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필사적인 뇌물의 기록이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고 논밭을 통째로 넘겨야 마련할 수 있는 거금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다. 형우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도대체 왜 형조판서와 의금부 도사가 왜 이 시골 구석의 과부와 연관되어 있단 말인가? 12년 전 아버지는 병환으로 돌아가셨지 관제구설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은 아버지의 사후 윤 씨가 독단적으로 뿌린 것이 분명했다. 형우의 머릿속에서 도박이나 사치라는 단어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도박판에서 의금부 도사에게 돈을 잃을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이 장부에는 피 비린내 나는 모종의 거래가 담겨 있었다. 형우는 장부를 든 채 방을 뛰쳐나왔다. 찬바람이 훅 끼쳐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의구심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마당에는 여전히 윤 씨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우는 그녀를 지나쳐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이 기이한 장부의 행간을 읽어내려면 이 집안이 아닌 집 밖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지난 12년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집안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마을 입구 주막은 쇠락한 마을 분위기처럼 을씨년스러웠다. 형우가 들어서자 낯술을 들이켜던 노인 몇몇이 힐끔거렸다. 개 중에는 형우가 어릴 적 집안의 자비를 도왔던 칠성이라는 노비 출신의 노인도 끼어 있었다. 형우를 알아본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련님? 아니, 날이 살아계셨구만요. 아이고, 이게 꿈이여 생시여. 칠성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형우의 소매를 잡았다. 칠성아범, 오랜만이다. 형우는 칠성을 주막 구석자리로 이끌었다. 탁주 한 사발을 시켜놓고 형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가 떠난 뒤 집안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어머니, 아니, 윤씨 부인은 대체 그 많은 재산을 어디에 쓴 것이냐. 형우의 물음에 칠성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말도 마십시오. 도련님 쫓겨나고 나서 마님은 완전히 실성한 사람 같았습니다. 멀쩡한 문전 옥답을 헐값에 팔아치우질 않나. 집안에 숟가락 하나까지 돈 되는 건 모조리 내다 팔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님이 투전판에 미쳤거나 어디서 구판이라도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요. 칠성의 증언은 형우의 예상과 달랐다. 투전이나 굿이라니. 장부에 적힌 것은 분명 고관 대작들의 이름이었다. 마님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비단 옷을 해 입거나 고기 반찬을 먹거나 하는 것 말이다. 형우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천벌받을 소리. 마님은 도련님 떠나신 후로 새 옷 한 벌에 입으신 적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솜 다 빠진 누더기를 걸치시고 끼니는 실의 기죽이나 콩비지로 때우셨지요. 저희 같은 아래 것들을 다 내보내실 때도 내 너희 입에 풀칠해줄 능력이 없다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아끼고 굶으시면서도 매달 보름만 되면 보찜 하나를 싸들고 읍내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붙이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님이 기둥서방이라도 둔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압니다. 마님 눈빛은 그건 사내한테 빠진 눈빛이 아니라 자식 잃은 어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눈빛이었습니다요. 칠성의 말끝이 흐려졌다. 형우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울렸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아니다. 기둥서방도 아니다. 헐값에 땅을 팔아치우고 본인은 굶어가며 만든 돈을 매달 꼬박꼬박 권력자들에게 상납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형우는 주막을 나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장부의 날짜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을해년, 병자년, 그때 문득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읽었던 조정의 소식들이 뇌리를 스쳤다. 을해년 영모 사건이 있었다. 이인좌의 난의 잔당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선비가 옥사에 갇히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피해 숙청기간. 형우의 아버지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초야의 선비였으나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 당시 형조 참의로 재직 중이었다. 혹시
설마. 형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만약 큰아버지 댁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면 8촌 이내의 친족인 우리 집안도 연좌제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멸문지화. 남자들은 참수되거나 노비가 되고 여자들은 관비로 끌려가는 끔찍한 형벌. 그러나 우리 집안은 무사했다. 아니, 정확히는 몰락했지만 멸문당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쫓겨나서 호적에서 파인 셈이 되어 살아남았다. 집 마당에 들어선 형우는 윤 씨를 찾았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우는 숨을 죽이고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좁고 어두운 부엌. 다 깨진 솥단지 앞에서 윤 씨가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밥 냄새가 아니었다. 솔잎과 나무 껍질을 삶은 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그 쓴 물을 들이켰다. 콜록콜록. 사례가 들렸는지 윤 씨가 기침을 토해냈다. 앙상하게 드러난 그녀의 등뼈마디가 기침 소리에 맞춰 들썩였다. 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다. 12년 전 자신에게 썩은 콩을 먹으라며 구박하던 그 악독한 계모가 지금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나무껍질 죽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장부에 적힌 그 막대한 돈, 수천 냥에 달하는 그 돈 중 단 한 푼이라도 자신을 위해 썼다면 저런 꼴은 면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 문을 벌컥 열었다. 윤 씨는 화들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다. 검은 죽물이 바닥에 엎질러졌다. 나리. 윤 씨가 당황하며 젖은 치마폭을 감췄다. 형우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안채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바닥에 내팽겨쳤던 장부를 펼쳐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말씀하십시오. 이 돈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형조판서? 의금부 도사. 이들이 우리 집안과 무슨 상관이기에 12년 동안 이 막대한 돈을 가져다 바친 겁니까? 형우의 고함 소리에 집이 떠나갈 듯 했다. 윤 씨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빚을 갚느라.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는 그녀의 태도에 형우는 절망감마저 느꼈다. 모른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형우는 장부의 맨 뒷장을 뜯어낼 듯 넘겼다. 그곳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서신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형우가 아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누렇게 뜬 종이 조각이었다. 형우는 윤 씨가 말릴 새도 없이 서신을 펼쳤다. 붉은 관인이 찍힌 관청의 문서였다. 김진사의 자즈. 형우. 호적에서 제명 주민되었음을 확인함. 향후 역적의 친족으로 논하지 않을 것임.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형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호적 제명, 역적의 친족,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12년 전 그날 밤, 갑작스러운 축출, 차가운 눈보라. 너 같은 놈 꼴도 보기 싫다던 모진 말. 밥 한 덩이만 주고 내쫓은 비정함. 그것은 버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탈출이었다. 형우는 서신을 쥔 손을 떨며 천천히 윤 씨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형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제가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까? 그 눈보라 치던 밤, 저를 내치신 이유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까? 영모에 연루된 집안에서 저 하나라도 살려내려고 일부러 호적에서 파내고 관아에 뇌물을 바쳐 저를 남남으로 만드신 겁니까? 형우의 질문은 비명에 가까웠다. 12년을 품어온 복수심. 그를 지탱해온 증오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악몽이라 믿었던 그날 밤이 실은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형우의 가슴을 찔렀다. 윤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모질어서, 제가 전처 자식이 미워서 쫓아낸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그리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히 사십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서툴고 또 너무나 아팠다. 형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털썩 그가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참한 진실을 마주하며 낡은 방 안에서 숨을 죽였다. 바깥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우는 이제 물어야 했다. 자신이 살아남은 대가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의 유언과 얽힌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다 말해 주십시오. 그날 밤의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늦가을의 바람 소리보다 더 시끄럽고 무거웠다. 형우의 무릎 아래 차가운 방바닥에 한기가 스며 올라왔지만 그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손에 쥐어진 낡은 서신 한 장. 호적 제명. 그 네 글자가 찍힌 종이가 마치 천근만 근의 바위가 되어 형우의 손목을 짓눌렀다.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늘게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목덜미가 형우의 시야를 아프게 찔러왔다. 12년 전 그토록 거대하고 무서워 보였던 계모의 등은 이제 한 줌의 재처럼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어찌하여 진즉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우의 목소리는 울음과 한숨이 뒤섞여 형체를 잃고 있었다. 제가 한양 땅에서 어머니를 저주하며 일을 갈 때 어머니께서는 이곳에서 제 목숨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말리고 계셨단 말입니까? 형우의 물음에도 윤씨는 고개를 젓기만 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어이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닙니다. 도련님은 몰라야 했습니다. 평생 저를 원망하고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도련님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윤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우를 마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흉터처럼 새겨져 있었다. 영모란 그런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연이 닿아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갓난 아이조차 살려두지 않는 것이 국법입니다. 도련님이 저를 어미라 부르고 이 집을 고향이라 여기는 순간 도련님의 목숨도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 안쪽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글씨조차 희미해진 죽은 아버지의 유서였다. 형우는 숨을 멈추고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 죽기 직전 힘이 빠진 손으로 썼는지 지렁이처럼 흘러가는 글씨였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다. 부인, 내 사촌의 일이 잘못되어 화가 미칠 것 같소. 우리 형우를 살려주시오. 내 호적에서 파내고 족보에서 지우고 남남으로 만들어 멀리 보내시오. 부디 모질게 굴어 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하시오. 이것이 못난 지아비의 마지막 부탁이오. 유서를 읽는 형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종이 위로 뚝뚝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아버지의 글씨를 적셨다. 아버지는 병으로 급사한 것이 아니었다. 가문에 닥칠 비극을 예감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조차 이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역할을 계모인 윤씨에게 맡긴 것이었다. 나으리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밤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곧 의금부 나졸들이 닥칠 것이라고요. 윤씨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을 짐 싸서 곱게 보내면 효심 깊은 도련님이 떠나려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주 노릇을 하겠다고 버티셨겠지요. 그러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배어 있었다. 밥을 굶기고 매질을 하고 한겨울 눈밭에 내쫓아야만 도련님이 미련 없이 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련님께 던진 그 얼어붙은 밥덩이.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정표였습니다. 제발 그거라도 먹고 살아서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목숨만 부지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형우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으아, 가슴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자신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씹어 삼켰던 그 밥덩이가 실은 어머니의 피눈물이었다니. 자신이 성공하여 돌아와 밟아주겠다고 다짐했던 그 대상이 실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구원자였다니. 12년 동안 품어온 증오가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오해였는지 깨닫는 순간 형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았다. 한양에서 멸시받으며 공부하던 서름 따위는 매일 밤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홀로 이 폐가를 지켜온 윤씨의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그 장부의 돈들은 다 무엇입니까? 형우가 울먹이며 물었다. 윤씨는 힘없이 웃었다. 도련님을 내쫓고 호적에서 파냈지만 관아의 기록은 그리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더이다. 의금부 도사가 내려올 때마다
이방들이 찾아올 때마다 도련님의 생사를 묻고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죽었다고. 집 나간 지 오래되어 소식 끊긴 지 오래라고 둘러대려면 그들의 입을 막을 금덩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다. 논을 팔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집안의 세간살이를 팔고 제 비녀와 가락지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여 노비들을 다 면천시켜 내보내고 그들의 몸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굶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돈이 떨어져 그들이 도련님을 찾아낼까봐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혹여나 누가 신분을 문제 삼을까봐 쥐꼬리만 한 돈이라도 생기면 모조리 한양 의도가 도자로 보냈습니다. 도련님의 뒷배를 봐달라고, 역적의 친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게 해달라고. 형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윤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갈라진 손, 12년 전에는 희고 고왔던 그 손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흙바닥을 기며 망가져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이 불효자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호통을 치고. 형우는 윤 씨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다. 뜨거운 눈물이 윤 씨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형우의 갓쓴 머리를 쓰다듬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닿는 아들의 체온이었다. 아닙니다, 도련님.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원 급제하여 금에 환양하셨으니 지하에 계신 나으리께서도 춤을 추실 겁니다. 윤 씨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제가 오늘 도련님을 보고 무릎을 꿇은 것은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장하고 미안해서, 내 모진 짓을 이겨내고 일이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꿈만 같아서 감히 어미라 부를 자격도 없는 년이 어찌 서서 맞이하겠습니까? 그녀의 고백에 형우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가 보았던 계모의 공포 서린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였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아들에 대한 경외,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생명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던 것이다. 형우는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강인한 어머니였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 속에서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명을 뒤집어 쓴 여인. 형우는 갓을 벗어 옆에 놓고 윤 씨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숙인 절이었다. 어머니,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형우가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홀로 이 차가운 방에서 떨게 하지 않겠습니다. 형우의 다짐은 방안을 울리는 맹세가 되었다. 윤 씨는 황망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절을 하려 했다. 형우는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안았다. 앙상한 뼈만 남은 어머니의 몸이 너무나 가벼워 형우는 또 한 번 목이 메었다. 배고프시지요? 제가 밥을 짓겠습니다. 12년 전 어머니가 주신 그 주먹밥의 빚을 평생을 다해 갚겠습니다. 형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형우의 소매를 잡았다. 아닙니다. 나리.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는 것이 지난 12년 내 소원이었습니다. 부디 이 어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형우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나갔다. 다 깨진 부뚜막, 백감조차 변변치 않은 썰렁한 부엌이었지만 형우에게는 그 어느 화려한 연회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윤 씨는 장독대 뒤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이 한 줌 들어있었다. 도련님 오시면 해드리려고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위기에도 이것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었다. 쌀 씻는 소리가 조용하게 부엌을 채웠다. 형우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불꽃 너머로 보이는 윤 씨의 옆모습은 12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했지만 형우의 눈에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처럼 고귀하게 보였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12년 전에는 맡을 수 없었던, 아니 맡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밥 냄새였다. 솥뚜껑이 들썩거리며 하얀 김을 뿜어냈다. 그 김은 지난 세월의 차가운 오해와 원망을 모두 녹여 하늘로 올려보내는 듯했다.
윤 씨는 뜸이 든 밥을 주발에 고봉으로 퍼담았다. 김치 한 조각, 간장 한 종지가 전부인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 밥상 위에는 천냥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 씨가 소반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형우가 급히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밥상을 방 한가운데 놓고 윤 씨를 아랫목에 앉혔다. 어머니, 드십시오. 저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형우가 말했다. 윤 씨는 손사래를 쳤다.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어찌 감히 어머니가 드시지 않으면 저도 먹지 않겠습니다. 형우의 단호한 말에 윤 씨는 주저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은 작은 소반을 마주하고 앉았다. 형우가 먼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쌀밥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이는 듯했다. 그것은 12년 전 눈물 젖은 주먹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었다. 맛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형우가 울먹이며 말하자 윤 씨도 그제야 안도하며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이리 오너라. 암행어사 출두야. 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내지르는 소리였다. 죄인 윤 씨는 나오라. 역적의 자금을 댄 혐의가 포착되었다. 형우와 윤 씨의 숟가락이 동시에 멈췄다. 윤 씨의 얼굴이 다시금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황급히 형우를 벽장으로 밀려 했다. 도련님, 숨으십시오. 어서요.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형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품 안에서 자신이 한양에서 가져온 마페마파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12년 전의 힘없는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짐승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지키려는 아들이자 정의를 구현할 관리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형우가 윤 씨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내 어머니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형우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찬바람이 불어닥쳤지만 그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대문 쪽을 노려보았다. 이제야말로 진짜 싸움을 끝낼 시간이었다. 12년간 어머니를 괴롭혀온 저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단죄하고 짓밟힌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때가 온 것이다. 내 인연, 역적의 자금을 댄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더냐. 거친 고함과 함께 방문이 활짝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과 그 뒤를 따르는 이방의 거만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들은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군화발로 감히 안방 문지방을 밟고 서서 방 안의 두 사람을 멸시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윤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밥상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었다. 지난 12년 그녀의 피를 빨아먹고 뼈를 깎아내던 저승사자 같은 자들이 또다시 들이닥친 것이다. 이방은 줄이고 앉은 윤 씨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윤 씨, 이번 달 상납금이 늦어지기에 내 직접 행차하였다. 헌데 듣자 하니 죽은 줄 알았던 전처 자식이 기어들어 왔다지. 그놈도 역적의 씨앗이니 잡아들여 경을 쳐야 마땅한. 즉 당장 놈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앞세우며 좁은 방 안으로 난입하려 했다. 윤 씨는 본능적으로 형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내면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 처절한 절규에도 이방은 코웃음을 쳤다. 약조? 역적의 가문놈들에게 무슨 약조란 말이냐. 내년이 숨겨둔 쌈짓돈이 더 있다는 걸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오늘 저놈을 옥에 쳐넣고 내년에 세간살이를 모조리 뒤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물러거라.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가 방 안의 소란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윤 씨의 등 뒤에서 형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12년 전 쫓겨나던 밤의 공포에 질린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전수전 다 겪고 생사의 고비를 넘겨 돌아온, 그리고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심판자의 눈이었다. 형우는 가끈을 고쳐매고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이방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에 이방은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은 뭐냐? 감히 관아의 어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다니. 형우는 대꾸 대신 품 안에서 묵직한 물건을 꺼내어 이방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호롱불 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배. 그 위에 새겨진 말마들의 역동적인 조각.
그것을 확인한 이방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마패? 이방의 입이 딱 벌어졌다. 단순히 말이 그려진 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임금을 대신하여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암행어사의 심표였다. 형우가 우렁차게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낡은 초가지붕을 뚫고 늦가을의 밤하늘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12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천지를 뒤흔드는 호령이었다. 순식간에 상황은 뒤집혔다. 위세등등하던 포졸들은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이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가 이내 머리를 바닥에 지식였다. 아이고, 어사또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윤씨 부인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아들이, 밥을 굶고 쫓겨났던 그 불쌍한 아들이 어사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아 멍하니 형우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형우는 엎드린 이방의 어깨를 발로 툭 찼다. 위에서 시켰다? 그래,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윗선까지 내 모조리 밝혀낼 것이다. 여봐라, 역졸들은 어디 있느냐. 형우의 호령이 떨어지자 담장 밖 어둠 속에서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예, 분부 받잡겠나이다. 그들은 순식간에 포졸들과 이방을 포박했다. 형우는 윤씨가 건네주었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그 장부를 높이 쳐들었다. 이 장부 안에 너희들이 지난 12년간 이 힘없는 과부에게서 뜯어간 고혈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영모? 역적의 자금? 너희들이야말로 선량한 백성을 협박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역적들이 아니더냐? 형우의 일갈에 이방은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했다. 형우는 역졸들에게 명했다. 이자들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현감놈 또한 당장 포박하여 대령하라. 내 오늘 밤 이 고울의 썩은 뿌리를 모조리 뽑아낼 것이다. 밤은 길고 소란스러웠다. 관아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형우의 서슬퍼런 신문은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계속되었다. 윤씨 부인이 12년간 피눈물로 기록한 장부는 그 어떤 명분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현감은 형우 앞에 끌려나와 벌벌 떨며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그와 결탁하여 윤씨를 괴롭혔던 중앙의 관리들 이름까지 줄줄이 불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12년 전 쫓겨났던 김진사댁 도련님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형우의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고, 윤씨마님이 이제야 다리를 뻗고 주무시겠네. 하늘이 무심치 않다니까. 칠성 아범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을 훔쳤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동이 터올 무렵 형우는 관복을 정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패가나 다름없던 집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뜬 눈으로 아들을 기다리던 윤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 있다가 형우가 들어서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왔다. 나리, 아니, 형우야.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형우는 미소 지으며 윤씨의 두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윤씨는 형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12년의 한 공포, 외로움이 그 울음속에 모두 씻겨 내려갔다. 형우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다시는 이 등을 춥게 하지 않으리라. 계절은 흘러 앙상한 가지에 매화가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흉물스럽게 무너졌던 담장은 반듯하게 다시 쌓아 올려졌고 잡초 무성하던 마당은 윤기나는 텃밭과 화단으로 변모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형우가 하사받은 녹봉으로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칠성아범은 다시 집안의 집사가 되어 하인들을 호령했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안채의 풍경이었다. 윤씨 부인은 이제 깨끗한 옥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혈색이 도는 얼굴로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형우가 앉아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은 깊고 넓어 자식은 그 은혜의 만분의 일도 갚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형우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윤씨는 바느질을 멈추고 형우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었다. 내게는 과분한 말이다.
나는 너를 굶기고 쫓아낸 모진 어미가 아니더냐. 그녀는 아직도 가끔 12년 전의 일을 농담처럼 그러나 뼈아픈 기억으로 꺼내곤 했다. 그때마다 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의 밥덩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차가운 밥덩이는 저를 강하게 만든 약이었고 그 눈보라는 저를 단단하게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형우는 마당 한 구석, 양지 바른 곳에 새로 만든 작은 사당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위패와 함께 형우가 불태워 없애버린 뇌물 장부에 재가 묻혀 있었다. 형우는 그 장부를 관아의 증거로 쓴 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모두 태워버렸다. 이것은 과거의 고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빚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살아갈 행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불길 속에서 사그라지던 그 낡은 종이들과 함께 윤 씨의 가슴 속 응어리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점심때가 되자 윤 씨가 직접 차린 밥상이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햇쑥으로 끓인 맑은 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 왕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성찬이었다. 형우는 수저를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얼어붙은 주먹밥을 씹으며 흘렸던 눈물, 썩은 콩을 고르던 어머니의 거친 손,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가 있었다. 많이 들거라. 한양 가서 나라실하려면 기운을 써야지. 윤 씨가 형우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형우는 그 생선살을 입에 넣으며 울컥 치미는 감동을 삼켰다. 예, 어머니. 어머니도 많이 드십시오. 두 모자는 마주보고 웃으며 밥을 먹었다. 처마 밑 풍경이 봄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형우는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12년 전 쫓겨나며 뒤돌아보았던 그 산이었다. 그때는 저 산이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든든하게 집안을 감싸 안은 병풍처럼 느껴졌다. 형우는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차가운 냉대 속에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고 화려한 겉모습 속에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효샤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견뎌내는 그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형우가 윤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날이 좋습니다. 꽃 구경이라도 가실까요? 윤 씨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구나.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어머니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늦가을의 서리 같았던 시련을 이겨내고 비로소 맞이한 인생의 봄날이었다. 늙은 어미와 장성한 아들의 그림자가 따스한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꽃이 만발한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